8월 셋째 주일입니다. 화요일이 8월 22일인데 이날이 칠석이에요. 견호와 직녀가 만난다는, 오작교다리에서 만난다는 칠석인데, 사실 알고 보면 단오나 칠석 이렇게 우리 민족이 갖고 있는 전통 날짜들을 가지고 얼마든지 재미있는 축제를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그렇지 않죠. 발렌타인데이니 무슨 이런 서양 애들의 할로윈이니 이런 축제들이 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계속 노출되어 와가지고 젊은 세대들한테는 이게 자기네들의 문화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우리 전통 문화를 심어주지 않고 외래 문명을 그냥 상술로 받아들여서 그것이 여러 가지의 돈벌이 되고 장사가 좋으니까 그런 게 같이 그냥 학교에서도 특별하게 할 게 없으니까 그런 것들 그냥 하는 거예요. 특히 어린이집 같은 것들을 보면 아주 그냥 그런 거 못해서 환장을 하죠. 그렇게 해서 그냥 마구제비로 끌어들여서 아이들에게 그것을 축제라는 이미지를 심어줌으로써 어떻게 보면 우리 아이들에서 칠석은 동화고 할로윈데이는 축제로 이렇게 자리 잡는 비극적인 결과를 맞이한 거죠. 그래서 결국 그게 비극으로 또 이어지기도 한 거고. 보통 우리가 8월달, 지난 금요일이 8월 18일이었는데 8월 18일 하면 어떤 사건을 떠올리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세대구나 하고 짐작할 수 있는 사건이 있었어요. 1976년도에 판문점에서 8.18 도끼 만행 사건이라고 명명되어진 사건이 일어납니다. 유엔군 소속 미군 장교를 인민군대가 미루나무를 자르는 건으로 인해서 시비가 붙어가지고 도끼로 죽였던 사건이 있었죠. 이 사건 이후로 공동구역이라고 불러서 공동으로 관리했던 지역들도 선을 나누게 되고 북쪽과 남쪽이 분리되는, 진짜 그야말로 공동구역 안에서도 공동이 아니고 남북이 분명해지는 결과를 빚어내는 일이 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머릿속에 어느 날짜를 기억하느냐, 어떤 사건들을 기억하느냐에 따라서 그 시대의 정체성이 나온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울분했죠. 이 사건 때문에 미군이 죽은 거를 굉장히 큰 아픔과 충격으로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북은 단지 휴전선에 대치하고 있는 외국 군대라고 해서 미군을 그렇게나 싫어할까? 왜 그렇게까지 증오할까? 정권이 그렇게 계속 증오하도록 만들어서 증오할까? 그러면 그렇게 지속적으로 광고를 해서 교육을 시키고 세뇌해서 미국이라면 치를 떨게 만들게 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없이 그렇게 먹히겠어요, 그냥? 우리도 뭔가 계속 세뇌받은 게 있으니까 미국 그러면 낙원 같고 유튜브 같고 파라다이스 같은 그런 착각에 빠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착각에 빠지니까 아직도 미국에서 오래 산 사람들이 한국에 이렇게 너절구레한 물건을 보내면서 엄청난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너희는 이런 거 모르지. 이거는 미국에서 먹을 수 있는 물건이야, 이런 거. 한국 편의점에 가도 널렸고, 면세점에 가도 널렸고, 마트에 가도 널린 물건들, 그 중에서도 별로 좋지도 않은 메이커의 제품을 보내면서 마치 엄청난 걸 보내는 것 같은 그런 착각에 빠지는 것 같은 일이 북에서도 있었으니까 그렇게 미국을 싫어하는 거 아니겠냐는 거죠. 북한 사람들이 미군이라면 치를 떠는 이유는 폭격 때문입니다. 통계에 의하면 집안에 한두 명은 미군 폭격으로 죽지 않는 사람이 없다 할 정도로 미군 북한 지역을 잔인하게 폭격해댔어요. 무시무시하게 많은 폭탄을 때려붓고 그 바람에 엄청나게 많은 민간인 사상자가 납니다. 그로 인해서 북한 정권이 아주 손쉽게 미국을 승냥이로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보면 일종의 자업자득이 들어있는 거죠. 한 짓이 있으니까 저쪽이 그렇게 미워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8월 18일 날 이렇게 티격태격 시비가 붙었을 때 그냥 사람이 사람을 도끼로 찍어 죽이는 사건이,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결국 많은 생각들이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사건을 당하고도 미국이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는 거. 그 전에 푸에토리코라고 하는 정찰선이 납치당했을 때도, 미국 배가 납치당했을 때도 북한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희한하게 북한에 대해서는 미국이 굉장히 약한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지금도 경제적인 조치 취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북한보다 훨씬 군사적으로 우세하고 여러 가지 조건이 안 좋은 나라들도 거침없이 거기서 전쟁을 해대면서 아직 한반도에서는 전쟁을 할 엄두를 잘 못 내고 있어요. 한반도에서 전쟁을 못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미국 이익으로 봐서는 전쟁을 안 하고 휴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을 수 있죠. 이게 군사적인 무기를 팔아먹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대는데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이번에는 어느 쪽이 되었든지 간에 통일이 될 거예요. 휴전 상태를 유지하지 못할 거예요. 중국이 밀려 들어오든 미군이 뭐를 때려붙든 아니면 핵을 써서라든 뭐가 됐든 간에 한반도는 한 정치권 안에 들어가게 돼요. 이걸 원치 않는 거예요. 미국은. 우리가 적화가 되는 것을 원치 않는 게 아니라 한반도가 어떤 정치 형태든 하나가 되는 걸 원치 않아. 미국이 설사 전쟁에 이겨서 한반도를 통일시켜서 남북한 통일 국가가 되는 것을 미국은 원치 않는 거예요. 왜? 그건 이익이 안 돼. 절대적으로 이권이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이득이 되지 않느냐 하면 이번에 미 국방성이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했죠. 앞으로는 동해라고 부르지 않겠다. 일본해라고 부르겠다. 언제 동해라고 불렀습니까? 이스트 오브 시라고 해가지고 시 오브 이스트예요? 어쨌든 간에 영어식 명칭으로 동쪽 바다라고 불렀던 거지 우리말로 동해라고 지칭한 적은 없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을 어디 지역에 어디 바다 이런 식으로 계속 말을 빙빙빙 돌려서라도 눈치를 보고 있다가 이제부터는 아예 내놓고 일본해라고 부르겠다. 미국에 있어서 한일 간에 문제가 생기면 어느 쪽에 비중이 있냐면 일본의 비중이 있어요. 일본을 더 지지하는 쪽입니다. 왜? 군사적으로 그게 훨씬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모든 면에 있어서 한반도보다는 일본을 우선적으로 지지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한반도의 해방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공식적인 문서에 외의 노예였던 조선인들은 스스로 정치를 한 능력이 없으므로 앞으로 신탁 통치를 해야 한다. 이렇게 결정을 했던 거예요. 그게 미국 애들의 생각이기도 하고 소련 애들의 생각이기도 하고 2차 대전의 승전국이라고 불렀던 자들의 생각이에요. 공교롭게 외가 독일과 손을 잡으면서 서방 국가들하고는 반대편 세력이 됐죠. 그러니까 이 지역 자체가 미국이나 소련군에겐 점령 지역이 된 거예요. 일본으로부터 빼앗은 점령지. 그래서 점령지를 분할해서 차지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걔들 머릿속에는 한국이라는 국가가 있는 게 아니고 자기네들이 분할해서 점령했던 식민지에 분할된 땅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겁니다. 일본에 비해서 미국 양키 입장에서 일본에 비해서 한국이 훨씬 더 국가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전히 여기는 자기네들 군사 요충지고 대륙을 견제하는 예전에는 소련이었지만 지금은 중국도 마찬가지죠. 중국과 소련, 소련은 러시아가 되면서 완전히 별별이 없는 군사적으로 이제는 깜이 안 드는 나라가 됐고 여전히 위협을 떨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교두보로서 군사적 요충지로서의 한반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지 그걸 우방이라고 부를 수 있겠느냐? 라고 하는 것은 좀 많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 이 말이죠. 서양인들에게 있어서 특히 기독교 문화권에 있어서의 우방이다. 형제다. 이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백인들이 운영하는 목화 농장에 흑인 노예들이 있어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채찍을 들고 때리는 노예들입니다. 가차없이 죽일 수도 있었고 원하면 내다 팔 수도 있었어요. 심지어는 흑인 여자 노예와 백인 농장주, 남자 농장주에서 태어난 혼혈. 이 혼혈들도 색깔이 검으면 노예로 결정이 되고
설령 피부가 아주 하얘서 백인처럼 태어나면 뭐 슬그머니 속이고 백인 행세를 할 수도 있었지만 피부 색깔이 백인과 달랐을 경우에는 무조건 노예가 됩니다. 머리가 노란색이든 뭐 빨간 머리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노예로, 피부가 까마면 노예로 취급되어서 사고 파는 사유재산이었단 말이죠. 이렇게 생각하는 노예들이 일요일만 되면 교회에 모여서 한 예배당에서 예배를 봅니다. 앞쪽에는 백인들이, 뒤쪽에는 흑인 노예들이 자리를 잡고 영어 가사에 맞춰 찬송가를 부르면서, 이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모두 형제 자매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얼마나 가증스러운 문화입니까, 이게? 이 종교가 얼마나 가증스러운 거예요. 형제 자매가 아니잖아요. 가축이었지. 가축인데 예배당 안에만 들어오면 형제 자매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얘기하냐면, 그럼에도 교회 안엔 질서가 있어야 하고 그 질서에 따라서 너희는 노예고 우리는 주인이다, 섬겨야 한다라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너희가 섬겨야 될 이유는 너희가 노예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그래. 종교적인 가르침이 노예는 주인을 섬기게끔 되어 있고, 태어나면서부터 노예가 있고 주인이 있고 그 선은 절대 넘을 수가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희망이 없잖아, 노예들에게.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해요? 그러나 너희가 죽으면 낙원에 들어가야 될 거야. 이 신분이나 계급 제도를 가지고 있는 문화권에서는 전부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힌두교에서는 이거를 윤회로 각색했어요. 그러니까 윤회라는 의미는 정확하게 뭐냐 하면, 사람이 죽었다 또 태어나고 뭐 동물도 태어나고 뭐 사람도 태어나고 개돼지로 태어나고 이런 이야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신분 제도를 고착시키면서 아래층 신분에 있는 사람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종교적 교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번 생은 너희가 천민으로 혹은 너희가 뭐 다른 계급으로 태어나서 브라만을 섬겨야 하고 섬겨야 하는 자리지만, 다음번에 윤회했을 때는 너희가 브라만이 될 수도 있어. 우리가 천민이 될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라 지 종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너희가 불만이 많지만 지금은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너무 많이 들어왔죠, 우리가. 저희 세대가 날짜에 따라서 특별한 경험을 하듯이 우리 세대는 학교에 대한 기억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학생이니까 너희가 어쩔 수 없어. 너희가 교문 안에 들어오면 어쩔 수 없어. 교문 안에 들어오면 교문 밖으로 나갈 때 마치 교도소처럼 무슨 쪽지 하나 받아가지고 외출증을 써가지고 선생 도장도 받아야 되고, 나갈 때 수희가 또 지가 뭘 안다고 또 사인하고 이지랄 해가면서 학생들 들락날락 하는 걸 통비했단 말이야. 학교가 교도소입니까? 지금도 그러죠, 일부 학교들은. 요새는 보면 애들이 뭐 교문 밖으로 자주 들락날락하고 담장을 탁 쳐가지고 무슨 교도소처럼 학교를 만들지 않으니까 애들이 그냥 그 옆에 서 있는 그 나무들 사이로 들락날락 하면서 좀 자유로워지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학교는 교도소 같은 짓을 한단 말이에요. 너희가 학생이니까 어쩔 수 없다뇨? 왜? 군인이니까 어쩔 수 없고, 군인이니까 무조건 명령에 따라야 하고, 불합리한 것도 명령이고, 무조건 위에서 지시하는 것을 명령이라 취향하고,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아랫사람 무조건 따라야 한다? 이게 이번에 해병대원이 죽은 사건에 대해서 조사를 하다가 일어난 일이고, 여기에 그것이 옳지 않다고 얘기하는 것을 항명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가능한 겁니까, 이게? 이번에 법관 하나가 재판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색깔을 띠고 편파적인 재판을 했다고 지금 시끌시끌하죠. 며칠 전에 머리를 이렇게 좀 다듬으러 미장원에 갔다가, 뭐 우리 동네 애들 대부분 다 그럴 겁니다. 식당이나 미장원들이 TV조선 아니면 채널 A 같은 걸 틀어놔요. 그러니까 또 개똥 같은 국회의원들이 나와가지고 개소리를 그냥 뭐 그걸 듣고 있으니까 짜증이 밀물듯이 밀려오죠. 당연히 소리가 작아서 신경 안 쓰면 안 들리긴 하는데, 그 개기름 번들번들한 낯짝으로 나와서 떠는 걸 보고 있으면 화가 여기서 밀려온단 말이에요. 그날의 주제가 뭐냐면 바로 뭐 항명 문제도 있었고, 뭐 이재명 재판에 관한 여러 가지 그런 얘기들을 했단 말이에요. 중립성이 없다.
정치적인 중립성이 없다. 중립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자동차에 비유해 볼까요? 중립이라는 의미를. 중립이라는 의미는 중립 기어를 넣었다. 자동차가 정지된 상태에서는 중립이라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안 움직이니까. 차가 움직일 수 있는 상태야. 엔진도 걸려 있고 악셀레터만 밟으면 차가 앞으로 가든 뒤로 가든 움직일 수 있는 상태인데 아직 앞으로 갈 건지 뒤로 갈 건지를 정하지 않았다. 좌로 갈 건지 우로 갈 건지 아직 정하지 않고 생각하고 있는 중, 그게 중립이란 말이에요. 아무 생각 없이 무조건 우측으로 가, 무조건 좌측으로 가, 무조건 앞으로 가, 무조건 후진으로 가, 그걸 따라가려고 하는 마음 상태가 중립이 아니고 내 의지를 따라서 어느 쪽으로 갈 것인지를 아직 정하지 않고 심사숙고하는 상태가 중립이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한반도 상황은 해방 이후에 이데올로기에 휘말리면서 내가 경제적이 됐든 뭐가 됐든 마크시즘을 지지하면 빨갱이, 북쪽에서는 자본주의나 이런 얘기를 하면은 반동문자, 이렇게 해서 좌측 우측으로 무조건 달리는 상태를 중립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상태를 유지하고 거기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그 관성에 따라 그대로 가는 것을 중립이라고 불렀다는 거죠. 그건 중립이 아니에요. 관성에 따라 흘러가는 거죠. 그게 중립이겠습니까? 그럼 이 중립성을 유지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 교육이라는 거예요. 교육은 가장 중립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모든 방법을 다 가르쳐 주되 아직 기여를 넣지 않는 상태. 학교를 졸업하고 나가서 네가 어느 쪽 기여를 넣을 것인지는 본인 스스로 판단하게끔 그렇게 가르쳐야 하는 것이 학교여야 하는 거예요. 학교가 이미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달리고 있는 상태라면 그거는 중립이 아닌 거고 중립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애들을 편향적인 교육을 계속해서 시키면서 그것이 마치 중립이라고 가르치고 나니까 뭐 이번 선거 같은 결과도 나오는 거고 일베 같은 애들이 마치 자기가 무슨 세대를 대표하는 것냥 얘기하는 것이고 젊은 애들이 자기가 무슨 짓을 하고 있지 모르면서 자기한테 반대하는 것을 무조건 꼰대라고 부르는 기가 막힌 세상에 살게 되는 겁니다.